지구 2024년 이 시대는 다시 야만적인 전쟁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을 했지만 미국에서 예측을 하듯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단히 위험한 화약고로 이렇게 꼽히는 곳, 벌써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조화 속인지 2024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은 국가라는 연설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광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1945년에 왔다고 하는 광복을 부정하고 미래의 어느 날로 미뤄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과 함께 바로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헌법 제3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건국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선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부터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국민의 일꾼 윤석열이의 사무실입니다. 비서실입니다. 따라서 용산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는 윤석열이의 말이고 윤석열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꿀벌만 해도 직접 꽃에서 꿀을 따서 먹고 만든 꿀과 설탕을 먹고 만든 꿀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1인이 국민의 일꾼인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됐든 안보실장이 됐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윤석열이가 일을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돕는 인간들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는 대통령 1인만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은 다 윤석열이의 뜻이고 윤석열이의 말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3조를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한 이야기는 헌법 제3조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됐을 때 그때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낱말풀이를 했다고 해버린다면 그냥 그것도 참 창피하고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대통령의 뜻이고 대통령실의 뜻이라고 했을 때 헌법 제3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공산주의자들, 대한민국을 아예 부정하는 반국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좌파 법학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이야기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영토가 없다고 한 겁니다. 헌법이 정해놨는데 그걸 채우지 못했으니 영토가 없다. 영토가 없기 때문에 건국을 못한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아무리 양보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있었으되 영토가 없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광복이 안 됐다는 건 그 뜻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헌법 제3조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것이죠. 영토가 없는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임시정부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영토가 없다. 영토가 없어서 나라를 못 세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가 아닌 겁니다. 모든 게 풀리죠. 광복절은 있을 수 없다. 통일절이 광복절이고 통일을 한 이후에 건국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부터 통일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뭔데 대한민국을 없던 곳으로 만드는가? 이래도 저런 윤석열이를 그냥 둘 것인가? 어떻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말을 한다고 해서 해가 서쪽에서 뜰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안 쫓아내고 있다면 저 사람 말이 맞는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아 그래 너희 나라도 아닌 것이 이제 이웃 나라도 아니네. 나라가 되려고 이제 기쓰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러면 더 크기 전에 그냥 잡아먹자.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인가? 이런 판국에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계 전쟁이 다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중동에서의 충돌, 이거는 전쟁의 그 양상으로 봤을 때 미래 전쟁입니다. 미래전. 그러니까 오늘 그쪽에 보면 무시무시한 그 무기들, 그런 것이 하늘을 날고 공격을 하고 대응 공격을 하고 이런 뉴스가 나오지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사실은 가끔씩 들여다보게 되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전투는 20세기형 전투라는 점이죠. 현실은 오늘 지금 이 지구상에서 미래전쟁이 수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SF 영화에서 봤던 바로 그런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드론이 공격을 했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드론으로 어떤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죽였다 하는 뉴스도 있고 또 드론이 크렘린으로 날아들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은 드론의 공포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 침공 때도 그랬고 계속되고 있는 오물풍선 침공 이런 것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물풍선을
인한 화재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8월 12일에도 파주에 산불이 났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여기에 건전지, 타이머, 기폭장치 이런 것이 탑재되어 있어서 특히 기폭장치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방청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이 풍선이 산불을, 북측의 그 오물풍선이 산불을 냈다는 그것을 의심하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오물풍선으로 인한 우연한 화재 발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오물풍선이 용산 청사에 내려앉았죠. 그것도 우연히 그곳에 낙하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군사 전략의 일환이다. 무엇인가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심각한 다른 계획이 뒤에 있을 거다. 작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봅시다. 만일 이 풍선이 생각보다 더 낙하 지점에 정확히 떨어지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갈 곳에 가고야만은 이 풍선이 드론하고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드론이 풍선 타고 와서 그 다음에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그 드론이 움직이는 그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움직일 수 있겠죠. 드론의 어떤 약점, 취약성을 풍선이 없애줄 수도 있겠다. 만일 이 오물풍선, 이게 화학무기하고 결합을 하게 된다면 화학무기가 정확하게 몇 동 몇 호에 가서 터져야 됩니까?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터져서 어떤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건강에 그걸 해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이스라엘하고도 다릅니다. 이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쪽하고도 다른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계 사이가 그냥 붙어 있죠. 그래서 미사일이니 핵무기니 이것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미래전은 현실전으로 됐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투 로봇 60대를 투입해서 그게 활약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기반 전투 로봇, 겉으로 볼 때는 바퀴 달렸으니까 이제 차량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 세 종류를 또 쓰겠다, 이런 게 있다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총을 장착하고 지뢰 투하 장비, 이게 장착됐고, 또 화물 운반, 여기에선 탄약도 운반하고 하는 그런 로봇인데 전투 로봇인 것이죠.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10월, 그러나 러시아는 그보다 더 일찍 진짜 전투 로봇, 킬러 로봇, 전투 로봇 플랫폼이라는 것을 더 일찍 투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최종 테스트를 한 거는 더 이른 때입니다. 2022년 1월에 다 완료를 했다.
2022년 1월, 23년 1월, 24년 1월 이 정도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죠. 최종 테스트가 끝나고 1년 뒤 2023년 1월 16일에 러시아는 자율 전투 로봇 마커라는 이름으로 이게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거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지구 역사상 이 세계 최초로 인간 살상용 로봇 마커를 투입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로봇이 투입된 적은 있습니다. 그 전에 훨씬 전부터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일렀는데 2002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헤르메스 로봇 이걸 수색 작업에 투입을 했었지만 그때부터 2023년 1월 이 러시아가 마커를 투입하기 전까지는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인간의 손을 거치게 돼 있었습니다. 원격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자율적이어서 인간이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운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2023년 1월에 러시아가 투입을 한 이 마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율 전투 로봇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거 자체의 무게는 한 3톤 정도? 그런데 다양한 무기를 다 장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15km 떨어진 곳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 통제를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15km니까 민간인과 군인 이걸 무차별 사격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러시아 측 말이 우리 플랫폼은 아주 성능이 좋다. 그래서 민간인하고 군인을 구별을 한다. 마커가 직접적인 러시아 측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만 사격을 한다. 그런데 이거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터가 그런 곳입니까? 러시아 주장대로라면 그게 민간인 식별용 기계냐 킬러 로봇이 아니고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변명이죠. 이제는 무인 항공기 드론에 이어서 이 조종사 없이 완전 자율로 인간을 살상하는 전투 로봇이 전쟁터에 투입이 된 겁니다. 러시아가 전적으로 AI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전투 로봇을 투입한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드론도 AI가 조종하는 드론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킬러 로봇까지 투입이 돼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2024년 3월 31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AI가 인간을 살상한 첫 전투가 벌어졌다.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제 뉴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로봇이라고 할까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하는 AI가 관계된 혹은 기계가 관계된 전쟁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2024년 1월에는 러시아에서 로봇 군대를 공개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많이 봤죠. 용산에도
경비를 맡는다고 들어갔던 사족보행 인공지능 로봇 개, 이런 걸로 이제 군대를 만든다. 또 사람 모양도 뭐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양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꾸 로봇 하면 군인 모양, 사람 모양을 생각하는데 실용성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30일에 우크라이나 관련 보도를 보면 러시아의 이런 무기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러시아의 이 로봇은 사람 무릎 높이에 바퀴가 4개가 달린 기계라고 합니다. 그때 이 기자가 봤던 것은 상자 모양의 로봇이라고 하고, 그것이 화물을 운반하고 탄약을 운반하고 이러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제 로봇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참 욕심이 많죠. 2024년 7월 17일에 2025년까지 지상 로봇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다 우크라이나 이야기입니다. 8월 12일에는 로봇 개를 최전선에 배치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러시아의 킬러 로봇,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게 이미 실전에서 활약 중이다 하는 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미래전, 그게 현실에 와 있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겠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8월 14일, 2024년 8월 14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러시아스 워머신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워머신, 전쟁기계라는 표현은 2024년 1월 1일에 종종 나왔었고, 항상 이 자유세계 쪽에서는 경계하고 있던, 우려하고 있던 그런 것인데, 이번은 좀 다르다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8월 12일에 러시아에서 첨단무기 박람회를 했고, 아미 2024라고 해서 그 직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러시아 무기 박람회, 이번에 개최된 무기 박람회는 전 세계가 러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행사를 하는 곳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2024년 8월 12일에서 14일까지 이 박람회가 열리고, 여기에는 세계 83개 나라 83개국의 대표단이 참석을 했고, 12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호적인 4개 국가에서 부스를 설치했는데, 그게 벨라루스, 중국, 인도, 이란, 이렇습니다. 인도가 보면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83개 나라, 이거는 국제무대에서 러시아를 편드는 그런, 주로 공산주의, 요즘식으로 사회주의지만 하여튼 그런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자유세계와 러시아, 특히 미국 측과 러시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대폭 여기에 온 겁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 대표적인 것은 아프리카 국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무기 박람회에 북한의 김정식, 이게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이라고 합니다. 김정식하고 북한 군사 대표단이 참석을 한 겁니다. 타스통신은 굳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 대표단이 수상함, 해안지휘소, 선박, 잠수함, 항공기의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통합통신장비 R760에 관해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주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무기 박람회가 있었다. 그런데 근래 우리는 이란과 북한이 밀착이 되면서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죠. 2024년 4월 23일입니다. 윤정호 북측의 대외 경제상 그리고 북한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머물렀고 5월 2일에 평양에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에 이란의 국영 완성차 회사인 사이파, SAIPA 여기에서 북한이 이란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북한이 자동차를 사러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었다. 분명히 북한은 이란을 찾아가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이런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정보국 DIA에서는 2019년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MRPM 샤하브3하고 코람샤르 이런 거 하고 북한의 노동미사일 무수단 하는 이런 거, 이게 미사일 기술이 연계됐다고 이때 밝힙니다. 그리고 5월 15일 미국 국무부가 이런 내용을 내보낸 겁니다. 이란은 북한하고 합작회사 설립을 하면 안 된다. 대북 합작회사 설립은 금지돼 있다. 차량 또 모든 운송 수단은 UN 대북제재 결의 17185 2094호에 따라서 북한으로 수출을 하든지 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이 이란 자동차 그룹과 협력을 발판으로 앞으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TEL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나설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기술이 또 드론이 이런 것이 오고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8월 4일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일선부대에 인도하는 인도식을 한다 하면서 이것을 보라는 듯이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북한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2024년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자동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합의도 한 겁니다. 이러고 며칠 지난 뒤에 푸틴이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6월 17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로켓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거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엇을 줄까? 북한에게 넘길 무기가 뭔가? 이런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푸틴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국정원에서는 국회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투기,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무기, 또 전략 잠수함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부품 이런 걸 러시아에서 받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러시아로서는 지금 북한에 넘겨줄 그 여력이 없다. 방공무기가 없다. 그래서 당장 급할 건 없다. 괜찮다 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무기박람회 그 이후죠. 무기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국방뉴스 8월 10일자 뉴스가 이겁니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포병 로봇 시스템을 이번에 선보였다. 그런데 MTS-15 추적 UGV 무인 지상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로봇의 뒤쪽에 D30 122mm 곡사포를 자율 플랫폼에다 통합시킨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D30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에 도입이 된 소련이 설계한 122mm 견인 곡사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든 거니까 구식이네 이럴 것이 아닌 게 이 국방뉴스 설명으로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포병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널리 러시아로서는 이 무기를 널리 여러 나라에 팔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뉴스가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최대 발사 범위가 15.4km 그리고 탄약은 아주 다양한 유형을 맞춰서 쓸 수 있고 사격의 범위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최대 발사 범위하고 15.3km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바퀴가 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진 위치에서 사격 위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저 30초 만에 이게 전환이 되고 아마 360도 회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이 UGV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고 자동 적재 시스템을 갖춘 이 무기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탄약을 운반하고 사격을 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앞에서 봤던 그 킬러 로봇 플랫폼하고 그 기능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겠죠. 게다가 실을 수 있는 적재 용량이 15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약, 보급품 이거를 충분히 운반할 수 있고 이동하는 최대 속도는 시속 12km.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무기로서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원격 제어 범위는 최대 500m. 그런데 이게 100% 그 자율로 AI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고 그 조종도 가능하고 그래서 직접 화력을 지원한 직접 그 폭격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되고
장거리 폭격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 무기 박람회에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방뉴스가 거기에 주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024년 8월 14일 러시아의 워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말을 했다고 했죠. 이제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워머신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미국은 북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북한의 행위를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다. 그런데 폭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일단 폭로 왜 하느냐? 세계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용납할 수 없어서 폭로를 하고 세계가 알게 하려고 폭로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다음에 세계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어떻게 도왔는가를 알아야 하는가? 그래서 북한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가? 그런데 잘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support Russia may provide the DPRK in return 이랬습니다. 바로 북한이 해주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이거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우리하고는 우리로서는 중대한 우리의 안위와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의문은 이런 것이죠. 러시아는 북한에게 가공할 만한 저 워머신을 넘겨줄 것인가? 워머신을 중의적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AI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전투 로봇 프로그램. 그러면 이 워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AI 무인 무기, AI 전투 로봇, 이런 게 북한에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인 겁니다. AI 차량형 킬러 로봇, 사족 보행 개의 형태, 다리가 달렸거나 바퀴가 달린 상자 모양 어떤 것도 가능하죠. 로봇이라고 하는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합돼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인간이 통제를 못하고 완전히 AI 스스로 판단을 하는 킬러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도 윤리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이런 킬러 로봇을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데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수준은 핵기술이라든지 화학무기, 이제 자율주행 AI 전투기계까지 넘겨주는 그렇게 가고 있는 협력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죠. 푸틴이 우리의 첨단 기술을 한국 너희가 북한이 쓰는 걸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AI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 4족 로봇이 휴전선을 넘어서 막 밀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에서 봤던 미래 전쟁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 현재의 지구의 기술 수준입니다. 그런 무기들 여러 나라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전 투입이라고 했죠. 그런데 윤리적인 것 때문에 눈치를 보든지 비밀리에 쓰든지 그렇다고 할 텐데 김정은이는 내놓고 쓸 수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김정은이의 제1의 적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미래전이 현실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험인 것이죠. 더 이상 북한에 환심을 사려고 웃음을 팔 때가 아닌 겁니다. 북괴의 침공에 대비하고 또 다른 재난에도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민방위 훈련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아주 자주 전쟁에 직면한 국가답게 전국민 민방위 훈련을 해야 그래야 유사시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힘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국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